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막바지인데요. 최강 한파가 지금 부르닥쳤습니다.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는 대설특보까지 있는데 제주에는 지금 항공기 전편이 결항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요? 네, 평년보다 10 내지 15도 낮은 한파가 내일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등 90곳에 한파 경보가 발효가 됐고요. 예. 부산, 충북, 울릉도, 독도 등 79개 구역엔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8도, 경기 동두천은 영하 16.5도, 서울은 영하 16도를 기록했고요. 설악산은 오전 9시 기준으로 영하 27.7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엔 대설경보가 내려졌고요. 세종과 제주, 호남권 서해 5도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서 많은 곳은 70cm 이상 적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강풍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476편은 모두 결항이 됐습니다. 여객선 86개 항로 또 113척의 배도 풍랑 때문에 통제가 됐고요. 4만 3천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예. 이 연휴를 이용해서 이제 제주에 쉬러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 패친 하나도 지금 제주 놀러 가가지고 기자분인데요. 아하. 유명한 기자분인데 예. 팔이 묶였다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내일 출근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얘기를 전문가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에도 이렇게 또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그 중국에도 지금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북쪽에서 이 찬 기운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이번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온 북극 한파와 같은 기단 영향 받으면서 중국 해일웅장성에 이제 극체적 기온을 기록을 했죠. 예. 중국의 최북단입니다. 해일웅장성 모아시의 기온이 3도. 53도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기온이었던 중국의 52.3도를 경신을 했는데요. 사흘 동안 50도 이하를 떨어졌죠. 아니 그런데 53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물을 따르는 즉시 이렇게 얼어버리는 건가요? 공중에서 다 얼어버립니다. 아, 53도. 영하 53도니까요. 이건 컵라면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쭉 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얼어붙어서 젓가락에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저도 충격적인데. 본 적은 없고요. 아, 예. 그 친구가 야구 축구의 그 교환 교수가 있었는데 예. 사진으로 찍어 보냈더라고요. 사진으로. 네. 아. 했는데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 이번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는 북극 한기가 남하면서 사실은 몽골 북쪽, 그쪽 북쪽에서 좀 정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예. 그러면서 이 복사하는 강이 아주 극심해졌어요. 특히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간 해룡장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동북쪽 지역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만주벌판에 거의 동쪽 끝에 있고요. 아하. 남쪽으로는 이제 산맥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쌓여요. 정체하면서 복사하는 강이 아주 극심하게 예.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죠. 사실 오늘 내려온 이런 한파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기온이 또 하루 만에 15도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춥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동쪽으로 빠지면서 급속하게 몽골 쪽에 쌓여있던 아주 매우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동고 한파다, 시베리아 한파다, 북극 한파, 최강 한파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이름을 지으실 수 있을까요? 이 한파. 다 맞죠. 시베리아 지방에서 내려오니까 시베리아 한파도 맞고요. 예. 올겨울에 들어 제일 추우니까 최강 한파도 맞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극 한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북극 한파다. 최근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혹한 같은 경우는 전부 북극 한파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을 하면서 중위도와의 기온 차이가 적어지게 되면은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이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그 제트기류 약해지면 결국 이제 남쪽으로 길게 제트기류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도 일기도 분석을 보시면 제트기류가 북극 지역으로부터 지금 현재 광주 상공까지 극제트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12월에도 우리나라 한파가 한번 내려왔었는데 예. 그 당시 또 작년 연말에 그 미국 성탄절에 미국을 강타했던 혹한 이런 기압 배치하고 거의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북극 한파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 선생님이나 다른 데도 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 제일 우려가 되는 점이 예. 사실은 지구온난화니까 전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철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예. 이건 평균 기온인 것이고요. 음. 자, 이제 겨울이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파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더 급속한 추위를 느끼게 되는데 기후변화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기온이 진폭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북극 기온 같은 경우 이 중위보다 지금 한 기온 상승폭이 3배에서 4배 이상 빨리 상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뭐 내년 겨울, 후년 겨울에도 이렇게 덥다가 느닷없이 한파가 내려오는 이런 혹한이 내려오는 이런 형태는 더 자주 또 더 강하게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추워지니까요. 이게 지금 겨울을 보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러한 기후가 계속되면 이게 정말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결국은 이런 기온 변화가 극심해질수록 생태계가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뭐 지금 올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은 뭐 이상 고온 폭염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됐거든요. 아하. 예. 뭐 그다음에 미국도 아시겠지만 동부 쪽에는 폭설이었었지만 중부 쪽으로는 엄청난 한파가 내려왔고 다시 서부 쪽으로는 뭐 거의 지난 주말까지도 그 계속해서 연이어 그 대홍수가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결국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러한 그 제트 기류가 결국은 우리 이 지상 기압계를 다 좌우를 하는데 제트 기류의 사행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니까 남북 운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혹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들 생태계들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적응할 시간들이 거의 없이 막 느닷없이 더워지니까 우리도 1월에 강릉 같은데 2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뭐 매화가 피고 막 정신없거든요. 꽃이 피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뱀이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꽃은 다 얼어 죽고 뭐 동면에 있던 이런 생태계도 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파괴시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주도에서는 지금 항공편 300편이 결항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강풍과 이번 한파와는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겹친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한파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기압 경도 그러니까 이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조밀해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면 바람은 기압 경도력이 강해질수록 커지니까 굉장히 강풍이 불게 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지난번 12월 한파 때도 이제 그때도 항공편이 결항이 됐는데 예. 여기는 그 한라산이 있어갖고 이 강풍이 불게 되면 난류가 생깁니다. 터뷸런스가 심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이제 일단 눈이 내리다 보니까 활주로에 쌓이면은 제설 작업이 안 되면은 뜰 수가 없고요. 세 번째 또 눈이 내린 상태에서는 항공기에 아이싱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싱을 다 제거해야만 뜰 수가 있는데 제거하는 도중에도 눈이 계속 항공기에 쌓이다 보니까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이 겨울철에 추위가 내려올 때는 거의 항공편은 결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마 예상은 지금 계약해 보면 내일 오후부터는 정상 운영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좀 약해지고 거의 제주 지역도 눈은 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길게 그 항공편이 결항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오후 정도에는 그 정상 운행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제주가 내일 오후서부터는 서서히 아마 운항이 재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센터장님 다음 주면 2월인데 이런 추위가 또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 큰 추위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대개 이제 물론 기후변화 시대는 통계를 무시하는 그런 날씨가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예. 대개 소환부터 대한 사이가 가장 춥죠. 그 이번에도 뭐 거의 대한 추위에 이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예. 일단 2월이 접어들면은 낮길이가 길어지고요. 태양 고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파가 오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기가 쉽고 또 일단 기상청이 1개월 예보를 19일 날 냈었죠. 19일 날 냈었는데
1월 첫 주는 이제 평년보다 약간 추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월 둘째 주는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2월의 셋째 주, 넷째 주는 평년보다 따뜻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일단 라니냐도 거의 끝나는 패턴이고요. 뭐 여러 가지 북극 진동지수 움직임을 봐도 2월에 뭐 지금같이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뭐 우리나라 어쨌든 3월 한 중순까지는 꽃샘 추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지 지금처럼 뭐 영하 뭐 18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추위는 이제는 없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예, 또 조심스럽게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연휴 기간에 또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제주에 계신 분들은 오후쯤에나 풀린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제 네. 옷을 사러 갔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추우니까 스웨터를 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는 더워서 못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아.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얘기가 이해가 되네요. 그게. 어허. 그러니까 잠바에다가 못 입는데 더워서. 유럽은 폭염이 있기도 하니까. 그래요. 자, 날씨 때문에 또 걱정이네요. 자, 이어서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입장을 밝힌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고 합니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예. 일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진 작가님의 오프닝을 들어보면 네. 긍정기류인 것 같은데요? 아니 불출마 선언을 당사에서 하는 사람도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스트라다무스는 아 불출마 선언을 세레머니를 갖춰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도 뭐 정치적 미래를 담아야 되니까요. 네. 예, 일단 내일 영등포 당사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인사가 유승민 전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1월 중순쯤부터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 당원 100% 경선에서 절대 불리하다 이런 중평도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3파전이 예상된다라는 게 중평이고요. 예, 김기현 의원은 친윤계 표심이 정리됐다라고 판단을 한 듯 선두 굳히기를 자신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연포탕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 네, 끌어안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대 안철수, 나경원 대 안철수 가상 대결 결선 투표 조사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선 경쟁력을 내세우는 그래서 2위권 진입을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수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이 좀 붙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 공약을 보니까 민방위 훈련에 기본 대상으로 여성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를 골라왔는데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가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에서는 유승민 24.2%, 예, 안철수 13.8, 나경원 10.7, 김기현 10.4%가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했더니 김기현 28.2%, 예, 안철수 19.3, 나경원 14.9, 유승민 8.4%가 나왔습니다. 예. 한편 김기현 의원은 그저께 22일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서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입법 동기를 밝혔습니다. 예,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겠죠, 그죠? 30일 아직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18일부터 20일까지. 20일까지. 자,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뿐 아니라 또 최고위원 5명도 선출을 하는데 그 최고위원 5명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 중에서 유튜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전 기자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해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두 분이 있고 또 네,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서는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북한 출신도 당당히 지도부에 입성하는 정당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 후보 중에서는 김기현 의원과 같이 뛰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반 최고위원 4명 중에 최소 1명은 여성에게 할당이 돼서 예. 여성 출마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친윤계에서는 김정재, 조수진, 양금희 의원이
비윤계에서는 허은하 의원이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송원석, 이만희, 이용, 정희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원외에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비윤계에서는 김웅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고요. 청년 최고위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친윤계에서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 또 출마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뛰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김가람 전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 장재원 의원실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김영호 변호사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고요. 비윤계에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 최고위원 두 분도 그러니까 고심 중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두 분이 고심 중인 상황. 자,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다고 진 작가님 예상을 하셨고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걸 왜 저한테 의원님 예, 직접 잘 아시지 나와주십시오. 않습니까? 예. 예. 자,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 몇 면을 보시고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당 대표들이야 지금 대부분 좀 윤곽이 드러났고. 뭐 또 친윤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유튜버들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그렇진 않다고 봐요. 신혜식, 유튜버들은, 신혜한수 대표, 유튜버들은, 김세희 전 기자. 아마 좀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이유?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이른바 장해찬 이게 안타깝죠. 보게 되면은 좀 거기도 보면 청년들 중에서 참 괜찮은 청년들 좀 많고 예. 원래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만든 이유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장해찬 같은 경우는 완전 기성세대랑 붙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의 취지 자체랑 좀 위반이 되는 것 같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자, 김 소장님. 유튜브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진 작가님이 신혜식 우습게 대표와 말씀하셔서 김세희 전 저는 기자. 한 사람은 순위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아니 이거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아. 누가 더 당내에서 인기를 끌지에 대해서는 좀 뭐 말씀도 들어봐야 되는 상태이긴 한데 의외로 당원들 중에 이거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전 실질적인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특히 전당원 투표에 가는 100%. 안에서는 5명 뽑는다라고 하면 뭐 한 1인 2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1인 2표일 것 같으면은 자기가 지지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이런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붙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조수진 의원도 지난번 최고위원이셨고 그러네요.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당 지도부를 허물어야 되겠다고 친윤계가 판단한 바로 또 최고위원 사퇴해서 이 지도부를 허물 수 있는 또 능력을 한번 보여주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난 지도부가 실패했으면 그 지도부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이 다시 최고위원 출마하는 건 그러니까 전 뭐 조수진, 김재원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뭐 김용태 의원도 포함입니다만 전 지도부가 실패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최소한의 자기 반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있으니까 또 나온다? 이게 당마다 어느 당 할 거 없이 최고위원 선거가 조금 격이 떨어지는 느낌은 감출 길이 없네요. 그렇군요. 하긴 뭐 말씀 좀 들어보니까 하긴 뭐 박성중, 송원석, 이만희, 이용, 정의용 인지도가 사실은 그렇게 없어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초선 정말 재선 유튜버들이 의원급들이어서. 정말 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여성 민방위 훈련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아유 2030 남성을 겨냥한 걸까요? 뻔한 거죠. 이거는 그냥 아니 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옛날 교련을 부활시켜요. 남녀 같이 했잖아 그때. 교련을 부활시키든지 이게 딱 보니까 지금 당심이거든요. 당의 이제 신입 당원들 보니까 예. 2030, 40까지가 20대에서 40대까지가 현재 당원 구성의 30%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예. 엄청난 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성 때리기에 들어간 거죠. 이거 국힘에서 종종 했던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또 다시 꺼내놓은 거죠. 호소력이 있을까요? 이거 여성들이 일단은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현됐을 때 만약에 여성들이 그 훈련 딱지 맡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열받을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공약의 그러니까 파괴력. 이제 군 문제는요. 사실은 군대에 가는 남성들이 큰 손해를 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취업에서 가산점 주는 걸로 해결하려다 이제 남녀평등에 걸린 거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월급을 뭐 200만 원 수준까지 높여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너도 손해를 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은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대표로 나오신 분이
전반적으로 이 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는 것에 세부 시행 과제로 이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다짜고짜 이거 내놓은 거잖아요. 예. 김기현 의원 여기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점잖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들 말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언사가 거친 것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유튜브들이 쓰는 말을 쓴다는 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20대 남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을 그냥 보고 그냥 표를 노리고 하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윤석열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입증하는 것 하나 플러스 당원들의 표를 뭘로 가져올까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런 당대표와 함께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방향의 짐작이 안 된다는 측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는 네. 이 공약 어느 정도 이 당원들에게 네. 호소력이 있을지 여성 네. 민방위 훈련 이게 이제 이대남을 겨냥했다 이런 음.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근데 보통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을 정할 때 낮게 공약을 두고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낮게 네, 하나의 공약을 두고 아하. 일종의 뭐 세계관이랄까요? 음. 이런 것들을 보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양성이 평등하게 같은 민방위 훈련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대남 쪽이나 여기에 호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정책들이라든지 또 나머지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렬이 되고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공약으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소식인데요. 의혹 소식인데요.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의 추가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가 직접 승인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경위를 두고 또 민주당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 원을 공공으로 환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에 법무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소 후 7일이 지난 1월 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맞서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흘린 건 아니다. 예,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게 언론에 간 거다. 이게 법무부의 주장인 겁니까? 그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에 검찰이 흘린 것은 아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는 28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민생 행보를 또 가속화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30조 원 추가 경정 예산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그중 5조 원을 이른바 핀셋 물가 지원금으로 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위 80% 1,700만 가구에 가구당 1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선별 차급지 등의 차등 지급의 이유는 물가 상승 피해를 하위 계층이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견을 표시를 했던 그 당시에 비춰보면 정책적인 변신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을 의식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안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다만 선별이나 차등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나 불만이 생길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핀셋 물가지원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지원하자는 얘기인 거죠? 지원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80% 가구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겠다. 15만 원에서 40만 원을.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대장동 관련 의혹, 공소장 내용 유출 경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부터 짚어볼까요, 진 작가님? 공소장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공소장들은 다 유출이 돼가지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또 한급에 민주당 정치인들만 걸리면 꼭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러는데 기소가 된 게 12일입니다. 1월 12일 날. 피고한테는 이게 갔겠죠. 그다음에 예. 7일 기다렸다가 법사위원회에서 낸 거거든요. 법사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예. 20일입니다. 20일 날 넘어갔고
꺽쇠로 공소장 보도가 된 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단독 예. 꺽쇠 달고 나왔는데 그게 보도가 된 시점이 저녁 7시 20분이거든요. 20일 저녁. 그렇죠. 예. 법사위원들 중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뭐 야당에서 흘렸을 것 같지는 않고 여당 국회의원실 통해 가지고 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근거가 있어야지 뭐 흘렸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항상 민주당에서 일단 우기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항상 하는 유출이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유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설명이 시간상으로는 맞아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인권을 위한 거라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당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 얘기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당할 때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건 이제 물가지원금 정책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요 포퓰리즘이고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 5조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5조를 푼다는 게 이게 정책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가지원금. 네. 자, 김 소장님은 이 부분은? 저 일단 하위 80%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가 상위 한 60% 상위 하위 40%가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고 예. 그 위쪽은 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지급하는 거는 점점 더 가능한 사회로 가서 굳이 보편 지급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전 가구에게 푸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스값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가정들 많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바우처 지급하기로 했던 원래 정부 정책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 이 물가가 폭등하는 부분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희가 선거제를 잠시 후에 짚어봐야 돼서요. 일단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